시사 돋보기 시작하겠습니다. 광복절 경축사 무엇이 문제인가 이 주제로 광복절 지난 지가 좀 되긴 했는데 중요한 최근 남북관계와 관련돼서 중요한 내용이라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이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경축사 내용이 상당히 많았죠. 많은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매우 궁금했어요. 원래 이제 광복절 경축사는 특히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날 아침에 북에서 미사일 발사로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의 대답은 이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곧바로 조평통 대변인 담화가 발표가 됐는데 내용이 상당히 셌어요. 내용도 세고 표현도 아주 격했죠. 그리고 나서 19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 청와대 회의에서 평화경제를 다시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북에서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저걸 어떻게 받아칠까 다들 이제 궁금했는데 그래도 계속 평화경제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참 어떤 분위기인지 아주 미묘하게 좀 흘러가고 있는데 내용을 좀 자세히 한번 볼게요. 19일 날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한 얘기 중에 제가 가장 인상적인 문구가 이거였어요. 역지사지하는 지혜와 진정성을 가져야 한다. 지금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려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지금 유리그릇 같다는 거예요.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으면 깨진다. 조심조심 해야 되는데 역지사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 좋은 얘기 아닙니까? 내 입장만, 내 중심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문재인 대통령도 당연히 한국의 입장만 생각한 게 아니라 다른 상대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뭔가가 나오겠죠. 그런 기준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설마 상대의 기준이라는 게 미국의 입장으로 보진 않았을 거고. 자, 8.15 경축사 내용을 중요한 부분만 좀 뜯어볼게요. 자,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완도 섬마을의 소녀가 울산에서 수소 산업을 공부하여 남포에서 창업하고 몽골과 시베리아로 친환경차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되게 있어 보이죠? 멋있잖아요. 거창하잖아요. 자, 여기 이제 다양한 상징이 들어가 있는 거죠. 완도 섬마을. 완도 섬마을이면은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되게 이제 꼴짝이 이미지가 있잖아요. 되게 이제 조그만 섬마을에서, 완도는 되게 큰 섬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쨌든 섬마을에서 사는 그런 이제 대도시에 사는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이 수소산업, 친환경차, 이건 뭡니까? 4차 산업혁명을 상징하는 그런 이 상품들이죠. 이런 거, 차세대 산업을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남포에서 창업한다. 북한에서 창업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남북 경제협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디다 파느냐? 몽골과 시베리아로 판다는 거예요. 네. 몽골과 시베리아에 차를 판다. 이거는 동북아 경제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제가 계속 주장해오던 남북 경제협력과 동북아 경제권을 드디어 이제 청와대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이걸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지금 이제 정부가 남북 경제협력과 동북아 경제권으로 한국의 어떤 경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생각이 있구나라는 게 느껴져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런 거 진짜 어려운 얘기죠. 사실 몽골이나 시베리아가 기후가 되게 척박하단 말이에요. 이런 데서 수소차 굴리려면 과학기술이 상당히 발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높은 과학기술 수준까지 만들어내겠다라는 이런 결의를 딱 밝힌 거예요.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는 지정학적 위치를 우리의 강점으로 바꿔야 합니다. 상당히 신선한 주장 아닙니까? 원래 우리가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강대국들에 둘러싸여가지고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이 외침을 받아온 그런 지정학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우리 민족이. 그래서 항상 어렵지 않냐, 힘들지 않냐, 이게 지정학적 약점으로 항상 인식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강점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이 지정학적인 강점으로 발휘를 할 수도 있는 거다라고 새로운 시각을 딱 보여줬어요. 물론 이 시각이 여기서 처음 등장한 거 아닙니다. 자, 더 이상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주도해 나간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자주 국가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남에게 휘둘려 왔는데 더 이상은 휘둘리지 않겠다. 미국에게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건가요? 우리가 딱 볼 때는 당연히 그래,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미국에게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뺀 나머지 내용들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도대체 이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이것만 놓고 보면 참 좋은 내용인데 이게 또 말잔치로 끝나버리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딱 주는 거죠. 자, 그 다음부터 한번 봅시다. 평화경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에 북한이 핵이 아닌 경제와 번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계속해 나가는 데서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이게 이제 남북 관계와 관련된 이제 첫 문구예요. 시작 문구부터 뭔가 이상하죠. 자, 봅시다. 지금 막 경제 위기가 있는데 이거를 남북 경제 협력과 동북아 경제권 이걸 그냥 통틀어서 평화 경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통해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 이 평화 경제를 어떻게 만들 거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에라는 건 결국은 북한의 핵을 완전히 다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완전히 없애야지 평화 경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북한이 핵이 아닌 경제와 번영을 선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핵을 포기해라라는 거예요. 핵을 포기하고 경제를 선택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야 평화 경제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을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특이하죠. 어떻게 논리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북한한테 야 너네 핵 포기하고 경제를 선택해 라는 거죠. 핵을 포기하면 우리가 경제적 번영을 누리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작년에 줄기차게 얘기했고 예전에 이명박이 비핵 개방 3천에서 줄기차게 얘기했던 걸 그대로 반복한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대북 정책을 그냥 그대로 계승해가지고 언급을 한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렸어요. 도대체 이런 내용을 왜 짠지 모르겠는데 북한이 당연히 안 받겠죠.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 핵을 개발한 거는 북한의 주장은 그거잖아요. 미국이 핵으로 위협하니까 우리가 우리 살 길을 찾아서 핵을 개발한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핵을 버리면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해주겠게 이거 완전 동문서답하는 거거든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거를 수십 년째 겪으면서도 여전히 똑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남북 대화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이게 돼야지 평화 경제가 된다? 이건 사실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과연 언제 될까요?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저걸 하겠다라고 난리를 쳤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잖아요. 진전이 없는 게 아니라 점점 북의 핵 개발만 더 강해졌죠. 근데 어떻게 이거를 해가지고 평화 경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한국 경제 위기를 극복할 100년 뒤에 극복하겠다는 건지 1000년 뒤에 극복하겠다는 건지 답답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자, 봅시다. 저는 오늘 광복절을 맞아 임기 내 비핵화 평화체제로 확고히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임기 내 몇 년이죠? 2022년 이제 2년 남았어요. 3년? 2년.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이 못 해낸 일을 문재인 대통령이 해내겠다는 겁니다. 2, 3년 안에. 예. 정말 우리의 힘이 이렇게 강력한 줄 몰랐는데. 예. 그래가지고 그 토대 위에 평화 경제를 시작하고 통일을 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가 되면 평화 경제가 시작되고 통일이 되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는 것까지 자기가 해내겠다는 거예요. 북한을 어떻게 설득하려고 그러죠? 북한한테 어떻게 야 너는 핵 포기하고 핵을 버려. 그러면 내가 경제를 잘 살게 해줄게 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약간 모순인 게 이 주장을 하는 이유는 평화 경제 때문이에요. 지금 한국 경제가 어려우니까 평화 경제로 돌파하기 위해서 북한한테 핵을 포기하면 경제적으로 번영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자기 경제가 어려운데 북한한테 경제를 번영시켜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북한 입장에서는 아니 야 됐고 그냥 너네 경제나 열심히 번영해봐. 그러고 싶겠죠. 이런 이제 근본적인 한계를 딱 드러내버렸어요. 자, 봅시다. 최근 북한의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 미사일 쏜 거 얘기하는 거죠.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큰 성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성과로 북한이 미사일 쏴도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북한의 도발 한 번에 한반도가 요동치던 그 이전의 상황과 분명하게 달라졌습니다. 라고 해서 최근 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도발이다. 우려스러운 행동이다. 이렇게 딱 규정을 했죠. 북한이 왜 미사일을 쐈을까요? 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을 하고 한국 정부가 이따 뒤에서 설명할 거예요. 온갖 북한을 위협하는 행동들을 했어요. 거기에 대항해서 미사일을 쐈고 자기들이 왜 미사일 쐈는지까지 다 공개를 했어요. 그럼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저렇게 받아들이겠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역지사지가 전혀 없네요.
자, 남북미 모두 북미 간의 실무 협상 조기 개최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이 고비를 넘어서면 한반도 비핵화가 성큼 다가올 것이며 남북 관계도 큰 진전을 이룰 것입니다. 이거는 남북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죠. 북미 협상에 집중하고 지금 남북 대화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북미 협상을 해가지고 한반도 비핵화가 되면 남북 관계의 진전이 이룰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더 후퇴를 해가지고 한반도 비핵화 될 때까지 남북 대화를 안 하겠다는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왜 이런 선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는 뭐 외부에 휘둘리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우리는 쏙 빠지고 북미 간에 알아서 잘해야지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봅시다. 8월 16일날 프레시안에 실린 기사인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8월 11일 시작된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에는 수복지역에 대한 치안 질서 유지와 안정화 작전까지 언급되고 있다. 이는 사실상 북한 점령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번에 좀 어제 끝났죠? 이번에 했던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이라는 거 뭐 이름도 안 붙이고 저렇게 했어요. 이게 북한 점령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북한 점령 훈련하면서 뭐 무슨 남북 대화니 평화 경제니 이런 얘기하는 게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그럼 북에서 이걸 듣고 진정성이 느껴지겠어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대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지금 뭐 F-35 도입하는 것도 뭐 40대까지 도입하고 뭐 추가 도입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8월 15일 날 경축사를 하는데 희한하게 날짜를 또 잡아도 그렇게 잡아요.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 하루 전날 8월 14일 날 국방부에서 중기 계획이라는 거 발표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국방비를 어떻게 뭐 어떤 식으로 이제 운영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북한의 이 도발에 맞서가지고 우리가 최강의 무기들로 무장을 하겠다. 그래서 5년 동안 290조를 투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경제가 정말 어렵다라고 우는 소리 하면서도 국방비를 어마어마하게 늘리고 있어요. 지금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방비 늘어나는 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더 가팔라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무력 증강을 막 하면서 뭔 대화를 얘기를 하면 그게 먹히겠냐 이거죠. 역지사지 해보자는 거예요. 자, 봅시다. 남과 북의 역량을 합친다면 각자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8천만 단일 시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반도가 통일까지 된다면 세계 경제 6위권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와, 우리가 통일되면 경제적으로는 세계 6위가 된대요. 정말 너무 기대되죠. 근데 이 문구도 좀 뉘앙스가 이상한 게 저는 처음에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그래서 이제 흡수 통일을 추진하지 않고 서로의 체제를 유지하는 그런 통일을 하려고 한다라는 걸 밝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경제 시장, 단일 시장을 형성하는 데서는 체제를 유지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통일까지 된다면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한 단계 발전하자는 거잖아요. 뭐가 발전해요? 체제를 유지하는 거를 이제 없애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일은 흡수 통일이라는 얘기예요. 체제 통일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도대체 이런 얘기를 왜 꺼내는지 모르겠어요. 체제 얘기를 왜? 그럼 설마 지금 문재인 정부가 체제를 단일화하는 통일을 생각하면서 사회주의로 단일화해야지 이런 생각 하겠어요? 당연히 자본주의로 단일화해야지라고 생각하지. 그럼 뭐예요? 북한 보고 야 너네 사회주의 포기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네가 사회주의를 포기하면 우리가 경제 6위, 세계 6위가 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진짜 위험한 수준까지 갔구나라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왜 위험한 수준까지 갔는지가 좀 짐작이 되는 게 있어요. 북한도 경제건설 총노선으로 국가정책을 전환했고 시장경제의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대통령이 사실 이 확인되지 않은 불확실한 정보를 막 얘기하면 안 돼요. 국가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북한도 경제건설 총노선으로 국가정책을 전환했대요. 그러니까 북한이 원래 병진 노선이었잖아요. 핵, 경제, 병진 노선에서 경제건설 총노선으로 전환했다. 이거 좀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경제건설 총노선이란 게 도대체 뭐지? 그러니까 북한에서 전환한 건 뭐예요? 핵, 경제, 병진 노선에서 경제에 집중하는 노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국력을 핵과 경제에 양쪽에 나눠서 집중을 했다면 지금은 경제 하나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를 만들려면 용어를 새로 만들고 싶으면 그 의미에 맞게 만들어야죠.
경제건설 집중 노선이라든지 뭐 총집중 노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지. 제일 중요한 그 단어인 집중이라는 단어는 딱 빼놓고 경제건설 총노선으로 전환했다는 게, 그럼 이전에는 경제건설을 안 했다는 얘기야? 뭐야 이거? 뭐 황당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북한의 어떤 정책이나 노선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쓰진 않았겠죠. 누가 썼는지는 뭐 대충 짐작은 가지만 연설 보좌관 따로 있어요. 그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도 모르고 대통령도 모르니까 그냥 써준 대로 읽는 거죠. 그럼 이런 정보는 누가 줬겠느냐? 이런 정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시장경제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시장경제 도입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도대체 뜬금없이 왜 나오는 건지 모르겠고, 이거랑 딱 연결시켜보면 이제 그거죠. 야, 너네 시장경제 이미 도입되고 있잖아. 너네 빨리 사회주의 포기해. 자본주의로 넘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북한의 시장경제가 도입이 되고 있냐? 전혀 아니잖아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런 정보를 주는 데가 있죠. 대북 정보는 누가 줍니까? 국정원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계속 정보 보고를 올릴 때 이런 정보를 올린단 말이에요. 대통령 가지고 장난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정보를 막 올려서 정책 혼선을 주는 거예요. 뭐한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봅시다. 2045년 광복 100주년까지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 된 나라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약속합니다. 네, 2045년 몇 년 남았나요? 전 처음에 약간 막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뭐지 이게? 와, 제가 지금 칠순내나 겨우 통일을 보겠는, 칠순잔치 기념으로 통일을 지금 봐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이게 뭔 황당한 상황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은 뭐 생존해 있기 어려운 연도죠. 네. 아니 도대체 아까 자기 임기 내 2년 안에 비핵화를 이루겠다면서요. 그 높은 포부는 어디 가고 통일은 그로부터 정말 말이 안 나오죠. 지금 뭐 도대체 어떻게 저런 연도가 나온지 난 네, 정말 궁금합니다. 전반적으로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북한의 핵은 진짜 폐기하고 싶고 통일은 진짜 하기 싫다라는 게 경축사에 그냥 뚝뚝 묻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대화를 하고 싶냐 이거죠. 이게. 대화하겠다는 사람의 자세인가 봐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튿날 조평성 대변인 담화가 나왔는데 담화의 내용 표현이 정말 너무 셉니다. 태산명동의 서일필이다. 처음부터 막 어려운 단어로 시작을 해가지고 뭐지 이게? 네, 그러니까 막 이거 뭐죠? 옛날에 뭐 보사성 그런 비슷한 건데 막 산 전체가 막 시끄러워가지고 뭐 엄청난 괴물이 나타났냐라고 해서 갔다 왔더니 그냥 쥐 한 마리가 놀고 있더라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엄청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정작 까보니까 별 내용도 없더라라는 얘기죠. 광복절 경축사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남조선 당국자의 말대로라면 이 표현, 시작부터 표현이 아주 냉정해요. 남조선 당국자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대통령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지칭한 것부터가 좀 충격적인 거죠. 남조선 당국자의 말대로라면 저들이 대화 분위기를 유지하고 북남 협력을 통한 평화 경제를 건설하며 조선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소리인데, 네, 삶은 소 대가리도 앙천 대소할 노릇이다. 네, 북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삶은 소 대가리. 네, 삶은 소 대가리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한테 하는 얘기예요, 지금. 당신 한 얘기는 지금 삶은 소 대가리고 웃을 얘기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되게 약간 모욕적인 얘기를 한 거죠. 너네가 진짜 평화를 위해서 노력했다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좀 봅시다. 왜 저러는 건지. 네.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이다. 진짜 표현이 너무 막 세지 않아요? 네. 말끝마다 평화를 부르짖는데 미국으로부터 사들이는 무인기와 전투기들은 농약이나 뿌리고 교회 비행이나 하자고 하는데 쓰자고 사들였다고 변명할 셈인가? 네. 표현이 참 재밌죠. 네. 풍자를 잘하는데 F-35 얘기하는 거죠. 그 무인기 도입하는 거.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서 더 이상 무기 반입을 안 하자고 약속을 해놓고 왜 이런 걸 자꾸 하느냐 이거예요. 공화국 국방부 전 지역을 타격하기 위한 정밀 유도탄, 전자기 임풀스탄, 네, 이건 저기 얘기하는 거죠. EMP탄, 네. 다목적 대형 수송함, 이건 지금 이제 준항공모함 만들겠다 그 얘기예요. 등의 개발 및 능력 확보를 목표로 한 국방 중기 계획은 또 무엇이라고 설명하겠는가? 국방 중기 계획 아까 얘기했던 290조를 투입하겠다는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무슨 평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얘기하는 거냐?
라고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네. 아래 사람들이 써준 것, 네, 연설 보좌관 얘기하는 거죠. 네. 그대로 졸졸 내리읽는 남조선 당국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해하는 거예요. 웃겨도 세게 웃기는 사람인 것만은 분명하다. 네, 능력을 인정을 해준 거죠. 네. 당신에게 한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네, 웃기는 능력은 있군요.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완전히 그냥 모욕을 준 거잖아요. 이건 진짜,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럼 앞으로 대화를 안 하겠다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강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건 뭐냐면 그만큼 지금 한국 정부에 대해서 실망했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우리가 작년 9월 달에 왔을 때 얼마나 극진히 영접을 했느냐. 근데 벌써 다 잊어버린 거 아니냐는 거예요. 북쪽에서 사냥총 소리만 나도 똥줄을 갈기는 주제에 애써 의연함을 연출하며 북조선이 핵이 아닌 경제와 번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고 역설하는 모습. 이거 아까 광복절 경축사에 나온 얘기죠. 겁에 잔뜩 질린 것이 역력하다. 자신감을 가지고 북한의 비핵화를 해내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겁에 질려가지고 막 아무 말이나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남조선 당국이 이번 합동 군사연습이 끝난 다음 아무런 계산도 없이 계절이 바뀌듯 저절로 대화국민이 찾아오리라고 망상하면서 지금 실제로 정부가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20일 날 한미연합훈련소 끝나고 그러면 당연히 대화가 재개된다. 그럼 우리도 뭐가 있을 거다. 그 얘기 계속 해왔거든요. 망상이라고 해버리죠. 앞으로의 조미대화에서 어부지리를 얻어보려고 목을 빼들고 기웃거리고 있지만 그런 부실한 미련은 미리 접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화 안 하겠다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북미 대화는 해도 남북 대화는 없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두고 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 말도 없으면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 대화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죠. 그럼 앞으로 영구히 대화를 안 하는 거냐? 그거 아니고 이제 한국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다시 대화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앞에서 얘기한 이런 것들이 유지되는 한은 더 이상 대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한미연합연습 끝났으니까 다시 잘 될 것이다. 이건 그냥 망상이었던 거고 뭔가 이걸 뒤집을 만한 뭘 해야 되겠죠. 아무튼 근데 이제 이러고 나서도 북에서 이거 발표되고 나서도 문재인 대통령 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다시 또 잘 될 거다. 우리가 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지금 조심조심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싶어요. 그래가지고는 사실 남북대화는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아마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이제 대화가 재개될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근데 또 폼페이오 장관은 대화 빨리 좀 잘 안 되고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밑 접촉이 뭐가 안 되고 있죠. 어제 또 북에서 그동안 이제 한미연합연습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만 계속 지적을 했는데 어제는 이제 미국을 또 지적을 하더라고요. 강하게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이제 뭔가 이렇게 접촉을 했는데 미국이 여전히 자세가 안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럼 너네도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북에서는 이미 자기들 패를 다 깠잖아요. 우리가 요구하는 건 이런 거다. 너네가 여기 요구 조건에 맞추면 대화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한국 정부는 전혀 대화할 생각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여긴 제낀 거고, 미국은 뭐 대화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보니까 여전히 북에서 요구한 요구 조건 맞출 생각은 없고 어떻게든 막 협상해가지고 밀당이나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도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북은 완전히 그냥 우위에 서가지고 우리가 요구한 거 맞추면 대화하고 안 맞추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냥 확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바꾸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북에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안보 조치, 군사 조치를 얘기하는 거죠. 미국이 뭔가 군사 조치를 해야 된다. 군사 조치라는 건 결국은 주한미군과 관련된 문제겠죠. 여기에 대해서 조치하지 않으면 협상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야 올해 안에 받아야 내년에 새로운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미국은 아직까지 그 생각이 없는 걸로 이제 보이죠. 오늘까지 확인된 걸로는. 문재인 정부는 아예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힘들다, 안타깝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 이 상황에서 미국은 지금 한국 정부에게 또 엄청난 걸 막 요구하고 있잖아요. 주한미군 지원금을 뭐 5배를 올려라, 뭐 호르무즈 해요, 파병을 해라. 뭐 하고 있습니까? 뭐 지소미아 연장해라. 지금 지소미아가 언제죠? 24일인가요? 연장 시한이?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지소미아는 연장하고 대신에
앞으로는 일본에게 정보를 주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적당히 이제 넘어갈 거다. 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취해온 그런 이제 절충주의적 해법들 놓고 보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넘어갈 것 같고. 미국이 또 이제 막 중거리 탄도미사일 배치하는 거, 이런 것들 막 요구를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일본도 공격하지, 미국도 압박하지, 북한도 미사일 쏘지, 이 상황 속에서 출구가 어디에 있겠는가를 잘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역지사지를 해서 해법을 찾아야 된다. 그러지 않고선 답이 없다라는 걸 알아야 되지 않겠나 싶네요. 오늘 광복절 경축사를 분석하는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